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이 법의 재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적용 대상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인 언론인 등으로 확대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처장과 함께 이 법의 성격, 취지 그리고 쟁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영란법. 자, 우선 이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아직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 시작될 때는 이제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한 워낙 이제 부정 부패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이 불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직 사회의 부정 부패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런 게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스폰서 검사 이런 말들 우리가 한 10년 동안 꾸준히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처벌도 못하고, 네. 제대로 징계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불만이 쌓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이런 건 이제 좀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뭐 대가성이 좀 확인이 안 된다. 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매번 넘어가는 거를 이제는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근데 이 법에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네. 금품이 오가지 않았지만 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 네. 그리고 또 공직자가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하고 그 사람이 또 관계 맺고 있는 뭐 친척하고 네.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네.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공직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기의 친척의 그 사업, 네.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에 또 연연해가지고 그쪽의 이득을 위해서 그 공직 업무를 조금씩 이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자. 네. 이해충돌 방지 이런 내용도 사실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부정청탁 금지 그리고 부정한 금품 수수 금지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이 세 가지 내용이 원래 이른바 김영란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대로 실제 뭐 스폰서 검사니 뭐 그랜저 검사니 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 보면 다 변호사 개업하고 뭐 대형 로펌에서 활동 중이고 일정 시간이 끝나면 다시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속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활개를 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벌 수위를 좀 어느 정도로 하자 이런 내용인가요? 이제 징계를 하는 수위와 관련해서 네. 과거에는 이제 직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었으면 네. 형사처벌을 할 근거는 없고 그러면 이제 자체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 수준은 아무래도 그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손방망이었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던 건 국민들이 다 아실 건데 네. 그럼 형사처벌을 할 때 네. 어느 정도의 금품을 받을 때 우리가 형사처벌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사실 합의가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이거 한 20만 원 받았을 때도 형사처벌하자. 근데 형사처벌이라는 게 이제 뭐 벌금형일 수도 있고 징역형일 수도 있는데요. 네. 뭐 벌금형을 하더라도 뭐 20만 원 받은 것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네. 논쟁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1,000만 원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김영란 법 원안에 처음 만들 때는 이제 100만 원을 일단 기준으로 했었죠. 네. 물론 이제 100만 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뭐 50만 원 받아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네. 사람은 100만 원도 좀 너무 작다. 네. 우리 경제 규모에 봤을 때 네. 한 500만 원까지 하자 이런 논쟁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100만 원 정도가 사회적으로는 아마 수용 가능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자라고 했고 그게 이제 벌금형이 될 것이냐 징역형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사건 그 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제출한 법에 따르면 네. 지금 말씀드린 100만 원 이상이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정도가 이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네네. 그러면 사실 좀 기존에 보면 스폰서 검사나 뭐 그랜저 검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수위가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법의 그 범위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인 것 같은데요. 언론인 그리고 또 유치원 교사 등 이렇게 민간인들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고위공직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처음 취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또 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되게 그냥 해당 부처에서 징계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형사처벌이 요구된다 해서 된 것이라면 이것을 굳이 민간인들에게까지 확대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공직자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요. 네. 그 처음에 이 김영란법의 내용에 보면 공직자라는 표현이 있지만 또 하나는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여기서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아는 정말 공무원, 신분이 네.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법에 따라서 그 규제를 받는 네. 공직 유관 단체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 공직 유관 단체에 따르면 사실은 거기도 우리가 그 공무원인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정부기관이나 네. 또는 뭐 지자체가 출자를 했거나 또 출자한 곳이 또 출자를 한 단체들. 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도 그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신분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네. 상당히 공무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곳. 어떤 데가 연관된- 그렇습니까? 딱히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예. 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라는 곳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또는 제 경남도가 출자한 곳 중에 네. 재단법인의 남해 마늘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남해가 이제 남해가 그 마늘이 유명한 고장일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의 마늘을 더 육종 사업을 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 남해 마늘 연구소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경남도에서 출자 이런 식으로 된 문제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런 문제는 이제 또는 제한 군인에도 네네. 정부에 그 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또 관리 감독되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공직 유관 단체이기 때문에 원래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거기도 공직자 윤리 강령을 만들어야 되고 네. 뭐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좁게 우리가 정말 그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들, 네. 공무원이라고 아는 사람만 할 것이냐, 아니면
공무와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는 곳까지 다 할 것이냐. 네. 이런 거죠. 또는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곳들, 이쪽도 공직유관단체가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네. 정부가 모든 일을 일반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업무를 네. 위탁받아 하는 것들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되는데, 유치원은 이제, 어린이집은 네. 보육시설로 돼가지고,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그렇습니다. 기관인데, 예. 유치원은 학교로 그렇습니다. 분류되고 예. 있는 권리거든요. 예. 유치원이 넣은 이유가 굳이 유치원 교사들을 뭐 이렇게 하자라는 뭐 의도 목적이 있어야기보다는 우리가 학교 공무원들을 교육 공무원으로 그렇죠. 보고 있고, 네. 그러면 학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보니까 뭐 대학교도 있고, 네. 저기 유치원까지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유치원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이죠. 네네. 만약에 뭐 굳이 유치원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네네. 학교라는 범위에서 아예 빼거나 또는 뭐 별도로 유치원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에서는 교육 공무원 안에 공립학교는 들어가게 되어 있고, 네. 유치원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뭐 원래 김영란법이라는 곳에서 없었던 것이 이번에 네. 추가된 것이 사실은 이제 유치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하고 네. 언론 기관이 언론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립학교는 사실은 공립학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네.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재정, 교원의 인건비, 이거에 절대 대부분이 우리 세금으로 다 지원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재정적으로도 사실은 공립학교하고 별반 다른 거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립학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크기도 하고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 곳이냐. 이런 말들이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포함시키자라는 주장이 있어서 포함이 된 거고, 네. 언론인의 경우에는 네. 뭐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지방의 신문들은 네. 지방 신문 활성화 지원 기금 이런 것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 뭐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언론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 워낙 강하고, 네. 그런데 언론사가 취재원과의 출입처 이쪽, 특히 기업을 출입하는 쪽, 네. 이쪽에서 받는 그런 로비 이런 것이 워낙 많다고 사회적으로 평가되다 보니까 언론의 것도 공공적인 기능을 고려하다 보니까 포함시키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문위에서는 포함이 된 건데요. 네. 그것이 반드시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냐? 라고는 저는 좀 생각하지 않죠. 네. 물론 뭐 모든 국민을 다 포함시킬 거냐라고 네. 확장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사회에서 좀 부정부패가 심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이 정도까지는 좀 심한 곳이고, 공공성을 기능을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는 법으로도 한번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마련된 이 법이 저는 몰랐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나 뭐 재단법인 남해 마늘연구소 뭐 이런 데까지 있는지 몰랐는데, 뭐 재향군인회 뭐 이런 등등까지 공공성이 있는 모든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데, 특히 이제 교육 공무원들의 문제는 뭐 그동안 사학비리 등등 뭐 많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언론의 경우에는 그게 최근 들어 예전에는 뭐 촌지받는 기자들이 많고 뭐 이랬지만 최근에는 그런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뭐 사이비 기자 신고 접수 이런 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굳이 언론인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데는 기업의 로비, 그러니까 경제부 기자들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출입처 얘기하시는 게? 예. 네, 뭐 경제부 기자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네. 촌지가 뭐 서울에 지금 예를 들면 뭐 메이저 언론 해가지고 그 기자 내에서 윤리가 뭐 많이 확립되어 있는 네. 일부 언론사도 있지만, 네네. 글쎄요, 뭐 꼭 그게 일부 지역의 조그만 뭐 곳에만 촌지를 받는 것인가? 근데 촌지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취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디 출장을 보내주거나 하는 것도. 해외 출장이요? 그렇죠. 예. 그것도 금품수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면에서 문제되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법이 네.
경우가 좀 적다 하더라도 네. 문제되는 경우가 적다 하더라도 오히려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법은 금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받는 순간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금품을 받았거나 내 직무와 관련된 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네, 뭐 이렇게 네. 될 경우에 이거를 반환하거나 네. 신고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그걸 검찰에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네. 언론기관 같은 경우는 그 언론사 내에 예를 들면 윤리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네. 그 부서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나한테 이런 어느 회사에서 나한테 한 100만 원짜리 뭐 갈비 세트를 보내줬다. 네. 아니면 나한테 뭐 100만 원짜리 무슨 이런 로비를 뭐 시도해왔다. 네. 이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게 면책이 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오히려 뭐랄까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어막이 저는 충분히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법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저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뭐 예컨대 뭐 삼성에서 뭐 기자들한테 에버랜드 티켓을 돌린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뭐 어느 기업에서 뭐 새로운 뭐 제품이 담배가 나왔다 그러면서 뭐 기자들한테 돌린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갈비 세트 이런 것은 뭐 영화 제보자에서도 그 황우석 분으로 나오는 그 박사 팀에서 뭐 쇠고기 갈비 세트를 보내는 것이 뭐 영화에도 나오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있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이 법이 마련이 되면 상당 수준에서 예방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새누리당 일각에서는요, 이 법은 사실상 연좌제 성격이 강하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가족, 그 뭐 금품 수수 그다음에 이해 충돌 등과 부정 청탁 등과 관련해서 가족이 청탁이 받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해놨다 이런 비판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지금 사실은 이번에 1월달에 정무위원회에서 논쟁을 해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은 부분은 이해 충돌 금지 부분은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법이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고 부정 청탁은 돈의 거래가 없어도 네. 그냥 부탁하는 것 그 자체로 처벌을 하는 법인데요. 네. 그거는 부정청탁 금지 부분, 그다음에 무슨 청탁이 있건 없건 네. 금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금지하는 부분, 이 두 가지는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해 충돌 문제는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진짜 연좌제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연좌제라는 이유보다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연좌제 문제는 일단 이해충돌 문제는 법을 통과 안 시키기로 정리됐으니까 논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품 수수라든지 부정 청탁 문제가 되는데 저는 뭐 금품 수수 금지 관련해서도 보면 가족이 금품을 받는 경우도 여러분 규제 대상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이 바로 처벌받거나 이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금품을 수수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았다라는 게 확인되었을 때 그거를 그 공직자 또는 공직유관단체에서 또는 언론이 이 법의 적용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았는데 그걸 만약에 신고를 했다. 자기 회사 그 공직센터에 윤리센터에 신고했으면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가족이 그걸 받은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냥 그 가족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뭐 맛있는 뭐 갈비 세트를 먹었을 때 자기가 그거 샀다 그러고 그냥 다 먹어버렸다. 라든지 영화 티켓을 받아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족이 그냥 샀다 하면 뭐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왜 그러면 가족이 받는 경우까지 그러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공직자 그 당사자에게만 선물 주는 거를 의도하는 경우는 또 있지만 그 가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좀 잘 봐달라. 좀 좋은 소리 좀 집에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청탁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과거에 많은 뉴스에도 나온 경우가 있었고. 주로 부인들이 그렇죠. 받아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과거에. 공직자의 부인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럴 경우에도 이걸 처벌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그 금품을 수수받는 경우에도 이거는 감시 대상이 되는데, 다만 그 공직자가 그걸 받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경우까지는 우리가 적용하지 말고, 네. 받았다는 걸 알았을 경우에만 이제 적용을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나친 연자제라고 갈 것이냐 네네. 라는 측면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아예 그냥 가족이 받은 경우는 모른 척으로 할 거냐,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받았지만 가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청탁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가만히 놔두자 그냐 네. 라고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연자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예. 질문을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장윤선의 팟짱. 그 이해 충돌 관련해서 그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해 충돌을 왜 빼냐, 차라리 이해 충돌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이해 충돌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쟁점들이 있고 이것이 왜 빠지게 됐다고 보십니까? 앞서 뭐 연좌제 성격이 있고 뭐 많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저희 참여연대도 이해 충돌 규정이 지금도 공직자윤리법 네. 이런 부분에는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 이해 충돌을 좀 더 금지시키는 제도들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공직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친인척 중에 누가 네. 그 공직자하고 연관되는 업종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 네. 그러면 이 공직자의 업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산자부의 금융위원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번 봅시다. 또는 금융회사, 네.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분이라고 해보시면 은행에 대한 감독을 하는 곳이 금융감독원 또는 네. 뭐 금융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네. 이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는 무슨 공무원으로 뭐 아주 최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공무원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사촌이 국민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네. 그럼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어느 은행에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는 이 사람의 업무는 연관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업무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못하고 금융위원회 안에서 다른 부서로 이제 보내버려야 됩니다. 은행이 아닌 곳. 이 이해충돌 금지에 따르면요. 예. 다르면요. 예. 예. 근데 뭐 어느 경우에는 그게 명확하게 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 친인척이 근무하는 회사하고 이 사람의 업무하고 이해 충돌이 되는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되는 분야가 있는데, 반면에 그게 너무나 이제 포괄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이동시키는 것이. 네. 이제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네. 좀 규정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게 이번 그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이 법이. 네. 그런 면에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좀 미뤄졌는데요. 근데 외국의 사례에서도 사실은 이해 충돌을 금지하는 규정들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은 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이번에 통과 안 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우선 그 부정 청탁 방지하고 금품 수수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해 충돌 법안을 분리해서 하는 네. 방법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은 안 듭니다. 네. 자, 그 말씀하신 내용 듣다 보니까 사실 은행이나 금융업계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도 사실은 이제 공공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네네.
의약업도 비슷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의약업계도 굉장히 그 로비가 횡행해 있고 그리고 네. 여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약업계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얼마 하는데. 전에도 리베이트나 이런 거 그렇죠. 많이 리베이트 나왔죠. 관행이 심각하고 뭐 심지어 의사 저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자녀들 뭐 출퇴근까지 챙겨주고 네. 뭐 무슨 부인의 시장 바구니를 다 들어주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대상은 더 언론인뿐만 아니라 또 유치원 교사뿐만 아니라 뭐 은행이나 금융업계 또 의학업 전반으로 다 확산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워낙 부패가 심각하니까요. 뭐 그런 네. 것이 포함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쌍벌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돈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받은 사람만 벌금형이나 징역형입니까? 아니면은 요청한 사람, 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이건 준 쌍벌죄. 사람, 받은 사람 전부 양쪽 다. 다 예. 처벌과 음. 과태료 이런 규정에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 이게 정말 우려대로 어떻게 보면 진짜 전 국민을 다 범죄 집단화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에도 좀 일견 나오죠, 타당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점은 뭐, 좀 네. 어제 제가 뭐 밤에 이제 저희 그 집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은 게 있는데 그게 네. 보면 선거와 관련해서 그 뭐죠? 뭐 밥을 얻어먹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그렇죠. 대가를 받는 보면 3천만 원 과태료가 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음. 이 부분 예를 들면 선거 네. 후보한테서 뭐 갈비탕 5천 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얻어먹어도 네. 과태료를 받는 거죠. 이거 모든 국민들이 다 해당되는 법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형법에서 우리가 뭐 절도죄를 처벌하는 거는 어떤 사람만 절도죄 처벌 대상이고, 어떤 사람은 절도죄 처벌이 아니냐는 게 아니라 절도라는 행위를 했으면 모두가 다 처벌받는 네. 그런 법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법들은 사실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무슨 잘못을 하면 네. 직권남용죄다 이렇게 정해져 네.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죠. 네. 부정부패인 경우에도 우리가 뭐 국민들이 결단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인 경우에도 공직자,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공무원만 네. 부정부패 처벌 대상이다라고 네. 하면 그들만 신분범으로 딱 해가지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의 부정부패만 처벌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정할 수 있지만 네.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부정부패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무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금품을 줘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모든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약간씩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단계, 네.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정도로만 하는 단계로 한다는 것도 방법인데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도 그러면 이왕할 거면 금융기관 쪽 네. 사기업이지만 금융기관 종사자도 금품 수수 금지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이 법에서는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의 경우에 일반 사기업보다는 네. 요 언론계 정도까지만은 좀 포괄해보자라고 정무에서는 의논을 한 건데 네. 저는 뭐 그게 부당한 거라고 우리가 볼 거냐, 그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여연대가 1990년대 그 부패 추방 운동,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 통해서 부패 방지법 만들고 우리 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웠는데 이 김영란법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를 그동안 좀 다소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각해지고 만연해진 이 상태를 좀 더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뭐 부패 방지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네. 공직자 부패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나 네.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법이 네. 지난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쭉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아주 완성된 법이나 네. 아주 촘촘한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 구멍들이 분명히 많이 있죠. 네. 그 그렇습니다. 구멍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보이지 않는 보험 성격으로 하는 돈들, 네. 스폰서 같이 하는 돈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지금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나마 그게 이제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내부의 좀 윤리 선언, 윤리 규정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워낙 이게 좀 솜방망이가 되거나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의 규제 수준을 좀 올리자라고 네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제대로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좀 부정부패 건전하는 데서는 상당한 뭐 효과가 있는 법이 네. 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가 되고 네. 그런 면에서 빨리 좀 통과될 만한 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방 언론사 기자들, 지역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기자들 가운데 급여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뭐 광고의 일부를 뭐 급여로 쓰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된다 하더라도 KBS나 MBC처럼 큰 회사에 다니는 기자들 그리고 조중동 같은 유력 보수 언론에 다니는 기자들과 또 지방의 아주 작은 군소 언론사에 다니는 기자들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의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지금은 이렇게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의 논의가 좀 더 촘촘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네. 의학계 이런 쪽도 사실은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고 네. 의사가 만약에 처방하는 데 있어서의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될 경우는 지금 사실은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네. 뭐 배임이라든지 뇌물, 알선수재 이런 식으로 처벌하지로. 우리도 지금 예를 들면 김영란법에서도 이미 형법에서 뇌물이나 알선수재, 알선수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의학계 같은 경우에 말씀한 경우가 만약에 처벌이 우리 법제가 지금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그걸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사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실제로 언론사 기자들 중에서 청렴하게 윤리 강령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겠지만 저는 뭐 설령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 이제 발생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계속 가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언론사에서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 이걸 또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완구 한나라당 새누리당 원내대표나 이상민 법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취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뭐 취재원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건법 수수 안 받는다고 해서 취재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죠. 전혀 관련이 없는데 마치 이것 때문에는 언론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법의 내용을 아시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시는 건지 언론사 중에서 누군가의 어떤 이 법에 대해서 언론기관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그런 건지 오히려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이 법의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이 추가되는 거 애초에 정부안이나 김영란법에 입법 예고됐던 그 내용보다 추가가 되어서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이 추가하기로 한 것은 사실 작년에 세월호 참사 직후에 이 법이 급속히 논의되면서 작년 5월 달에 이미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좋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법 통과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걱정했던 것이 강력한 사립학교 재단들이 방해 세력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 사립학교 재단들의 입법 로비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과거에 사립학교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된 것도 그 사립학교 재단들의 입법 로비력 때문이었는데 이 법에서
사립학교도 그 부정청탁 금지법에 김영란법에 규제 대상으로 막 추가되면은 이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을까라고 대단히 걱정했는데 의외로 이쪽에서는 지금 사실은 크게 저항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법이 이제 작년 4, 5월 달에 언론기관까지 포함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요번에 정무위에서 통과되고 나서부터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기 전에 어느 쪽에서 문제 제기했냐 그러면 일부 언론사들에서 언론기관이 넣은 거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어느 언론이 그랬습니까? 제가 뭐 지금 뭐 아주 메이저 언론이라고 제가 네. 입을 따고 싶긴 하지만 몇 개의 언론이 있었습니다. 예, 네. 네. 1월 8일 날 그때 통과되고 나서부터 네. 이게 쟁점인 것처럼 네. 누구도 사실은 쟁점을 삼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뭐 이렇게 절인 구석이 있지 않은 한은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자기가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괜히 뭔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방어적으로 나오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평상시대로 예를 들면 지금도 문제없이 취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평상시대로 금품을 받지 않고 부정청탁 이런 거 받지 않고 혹시나 그런 부정청탁을 받았으면 회사 내에서 신고해서 나한테 이렇게 로비를 하는 것 같더라. 네. 부장님 이거 막아주세요. 네. 라고 보고하고 그러고 뭐 나한테 이상한 상품권 네. 그냥 인사치레로 몇만 원씩 보내왔더라. 이거 그냥 회사 내에 신고하고 나한테 이런 부정한 청탁하지 않도록 편집장님이 좀 항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게 관행이 일반화되면 이 법에 처벌을 받을 필요도 없고 훨씬 그 언론사 내에서도 떳떳하게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순기능이 더 있을 거다. 이 점을 오히려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뭐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진보 언론은 별로 없어요. 네. 예, 윤리 강령도 비교적 세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진보 언론의 경우에는 거의 없지만 그밖에 언론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